잠깐, 이 이야기 끝까지 들어보세요. 시어머니 통장에서 사라진 4천만 원. 범인은 며느리라고 했습니다. 증거도 있었고 정황도 맞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그 며느리 앞에서 무릎을 꿇고 싶습니다. 왜인지는 끝까지 들어보시면 압니다. 저는 그의 봄 62살이었습니다. 남편은 이미 세상을 떠난 지 오래였고, 저는 경기도 외곽의 작은 빌라에서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슬픔도 그쯤 되면 무뎌진다고들 하지만 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만 혼자라는 감각에 조금씩 익숙해졌을 뿐이었지요. 혼자 밥을 먹고, 혼자 TV를 켜고, 혼자 잠이 드는 것. 그 일상이 쌓여 어느새 제 삶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람이 외로움에 적응한다는 게 사실은 가장 슬픈 일인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저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제 세대 사람들이 다 그렇듯 주어진 것 안에서 조용히 견디는 것이 미덕이라고 배우며 살아왔으니까요. 그 조용한 견딤이 나중에 제 눈을 얼마나 멀게 만들었는지는 한참 후에야 알았습니다. 아들은 서울에 살았습니다. 번듯한 회사를 다니고 있었고 결혼한 지도 벌써 7년이 되었더랬습니다. 며느리 이름은 수진이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조용하고 단정한 사람이었습니다. 말이 많지 않았고 시끄럽게 굴지도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며느리를 보고 속을 알 수 없다고도 했지만 저는 그게 오히려 마음에 들었습니다. 떠들썩하지 않은 사람이 믿을 만하다는 생각, 저 역시 그렇게 살아왔으니까요. 수진이는 명절마다 빠지지 않고 내려왔고 빈손으로 온 적이 없었습니다. 사시사철 제철 과일을 챙겨왔고 내가 무릎이 안 좋다는 말 한마디를 기억해서 파스를 2박스씩 들고 온 적도 있었습니다. 아들이 시키는 거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아닙니다. 아들은 그런 세심한 아이가 못 됩니다. 제가 낳았으니 제가 잘 압니다. 수진이의 그 다정함은 아들이 만들어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믿었습니다. 그해 겨울 아들 부부가 저를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같이 살자는 게 아니라 근처에 방을 얻어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사양했습니다. 늙은이가 자식 근처에 붙어 있으면 짐이 된다는 생각이 뿌리 깊이 박혀 있었으니까요. 그러나 아들이 3번을 더 말했고 수진이가 마지막으로 조용히 한마디를 얹었습니다. 어머니, 저도 가까이서 챙겨드리고 싶어요. 진심으로요.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오래 혼자였던 사람은 따뜻한 말 한마디에 생각보다 쉽게 무너집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이듬해 봄 저는 아들 집에서 차로 15분 거리에 있는 작은 오피스텔로 이사했습니다. 보증금은 제 통장에서 나왔습니다. 남편이 떠나고 생명보험금으로 받은 것, 퇴직 후 조금씩 모은 것, 작은 아파트를 팔고 남긴 것들이 합쳐진 돈이었습니다. 많지는 않았지만 노후를 버티기엔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까지는요. 이사 후부터 수진이가 주 2, 3회씩 들르기 시작했습니다. 반찬을 싸들고 오거나 마트에서 사온 것들을 냉장고에 채워주거나 어떨 때는 그냥 앉아 차 한 잔을 마시고 가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 시간이 좋았습니다. 말이 많지 않아도 누군가와 같은 공간에 있는 것, 그것만으로도 긴 오후가 짧아지는 느낌이었으니까요. 어느 날은 건강검진 얘기를 꺼내더니 다음 주에 같이 가자고 했습니다. 그러고는 정말로 같이 갔습니다. 검진 결과지를 꼼꼼히 읽고 의사 선생님께 따로 질문까지 하더군요. 저는 그날 집에 돌아와 혼자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오래된 외로움이 조금 옅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 사람 믿어도 되겠다. 그런 생각이 마음속에 아주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하면 이상했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수진이는 들를 때마다 아주 자연스럽게 통장이나 카드를 어디 보관하시냐고 물었습니다. 요즘 어르신들을 노리는 보이스피싱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며 불편하시면 제가 대신 관리해 드릴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한 번만 그랬다면 그냥 지나쳤겠지만 돌이켜보면 그 말이 2번, 3번 반복됐습니다. 저는 그것이 그저 걱정이라고 받아들였습니다. 따뜻한 며느리의 배려라고요. 그 말 뒤에 다른 무언가가 있을 거라는 생각은 추호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저는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수진이 앞에서 입력한 적이 있다는 사실조차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제 가장 큰 실수였습니다. 그때의 저는 그 따뜻함에 너무 깊이 기대고 있었습니다. 신뢰란 때로 우리가 가진 가장 무른 곳을 스스로 내어주는 일이기도 합니다. 봄이 지나고 여름이 오면서 아주 작은 것들이 어긋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정말 사소한 것이었습니다. 은행에서 출금 문자가 하나 왔는데 제가 뽑은 기억이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3만 원. 많지 않은 금액이었습니다. 나이가 드니 기억이 잘못된 거려니 싶어 넘겼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달에도 비슷한 문자가 왔습니다. 이번엔 5만 원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수진이가 들렀을 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수진아, 혹시 내 카드로 뭔가 계산한 적 있니? 수진이는 잠깐 멈췄다가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드리려고 약을 사면서 대신 긁어놓으라고 미리 말씀드릴 걸 그랬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냉장고 위에 약봉지가 있었으니 저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 이상하게 마음 한구석이 계속 간질거렸습니다. 설명은 됩니다. 그런데 왜 이리 찜찜한 걸까요? 저는 그 감각을 떨쳐내려 애쓰면서 동시에 그 감각이 자꾸 되살아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나쁜 예감이란 원래 그런 것입니다. 설명하기 어렵지만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그 무렵 옆동에 사는 정봉순 씨와 산책길에 마주쳤습니다. 가끔 이야기를 나누던 이웃이었는데 그분이 무심코 말했습니다. 며칠 전에 따님이 혼자 오셨던데 어머니는 안 계셨냐고. 저는 그날 외출을 했었는지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했던 것 같습니다. 반찬이라도 두고 갔겠지 싶어서 집에 돌아와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새로 들어온 반찬이 없었습니다. 수진이가 두고 간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럼 뭐하러 온 걸까? 저는 스스로에게 그 질문을 한 번 던지고 바로 지워버렸습니다. 며느리를 의심한다는 게 나쁜 짓처럼 느껴졌습니다. 좋게 해석할 수 있는 건 좋게 해석해야지. 그게 제가 살아온 방식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방식이 그때만큼은 저를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8월 말 은행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자동이체 내역을 확인해달라는 내용이었는데 인터넷 뱅킹 앱을 열어보니 제가 신청한 기억이 없는 자동이체 항목이 하나 있었습니다. 매달 30만 원씩 빠져나가는 계좌였는데 그 번호가 낯설었습니다. 저는 손을 떨면서 아들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아들은 자기도 모르는 계좌라고 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아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 침묵이 유독 길게 느껴졌습니다. 아들이 직접 알아보겠다고 했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그날 저녁 밥을 먹지 못했습니다. 숟가락을 들었다가 내려놓고 들었다가 내려놓기를 반복하다가 결국 그냥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수진이 얼굴을 자꾸 떠올렸습니다. 그 따뜻했던 말이 진심으로요라는 그 말이 이상한 방식으로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설마 하는 마음과 역시 하는 마음이 번갈아 밀려들었습니다.
저는 그 두 가지 감정 사이에서 새벽을 보냈습니다. 이튿날 아침이 밝았을 때 저는 이미 답을 어렴풋이 알고 있었지만 아직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믿었던 사람을 의심하는 것은 그 사람을 배신하는 것만큼이나 아팠습니다. 아니, 어떤 면에서는 그보다 더 아플 수도 있습니다. 아들이 직접 은행에 가서 거래 내역을 뽑아왔습니다. 저는 그 종이를 받아들고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숫자들이 빼곡했습니다. 석 달 동안 빠져나간 자동이체, 정체 모를 이체 내역, 그리고 ATM 출금들. 합산하니 어림잡아 1,200만 원이 넘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됐습니다. 숫자를 보고 있는데 눈앞이 흐려지는 게 슬픔인지 분노인지 제 자신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냥 멍했습니다. 오래, 아주 오래. 아들은 그 계좌번호를 며칠 동안 추적했습니다. 결국 알아낸 건 수진이 명의의 두 번째 계좌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결혼 전부터 쓰던 것으로 아들도 모르고 있던 계좌라고 했습니다. 아들이 수진이를 다그쳤을 때 수진이는 처음엔 부인했습니다. 그러다 증거가 눈앞에 펼쳐지자 잠시 침묵하더니 짧게 말했습니다. 나도 어쩔 수 없었어.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변명도 울음도 사과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나중에 아들에게 전해 듣고 밤새 그 5글자를 곱씹었습니다. 어쩔 수 없었다. 어쩔 수 없다는 게 대체 무슨 뜻입니까? 나를 믿고 가까이 다가온 것이 처음부터 이것을 위한 준비였단 말입니까? 차 한 잔을 마시고 가던 그 오후들이, 건강검진을 같이 가던 그날들이, 파스를 2박스씩 챙겨오던 그 마음이 전부 거짓이었던 건지. 저는 그 생각이 드는 것 자체가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아들이 통장을 더 꼼꼼히 확인하자 저도 몰랐던 또 다른 출금이 있었습니다. 수진이가 제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접근한 비대면 이체였는데 자동이체와 별개로 2,500만 원이 더 빠져나가 있었습니다. 총 사라진 금액은 4천만 원에 가까웠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듣는 순간 다리에 힘이 빠져 그만 소파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 돈은 남편이 살아있을 때부터 한 푼 한 푼 모아온 것이었고 남편이 떠난 후 저 혼자 버텨온 시간의 무게였습니다. 그 무게가 통째로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처음으로 아들 앞에서 울었습니다. 꺼이꺼이 우는 울음이 아니라 눈물이 그냥 뚝뚝 떨어지는 그런 울음이었습니다. 억울함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믿었다는 것, 그것이 너무나 부끄럽고 무참했습니다. 이 나이에 며느리한테 속았다는 사실보다 그 사람을 그토록 좋아했다는 사실이 더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좋아했던 마음이 배신당할 때 그 상처는 두 겹으로 옵니다. 잃어버린 것에 대한 상처, 그리고 믿었던 자신에 대한 자책. 아들은 수진이에게 즉각 반환과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수진이는 반환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들에게 조용하게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오빠, 나 지금 많이 힘들어. 그것만 알아줘. 저는 그 말이 가장 얄미웠습니다. 자기가 힘들다고요. 내 돈을 가져간 사람이. 저는 그 말을 마음에 꽉 쥐고 분노를 키웠습니다. 한 푼도 빠짐없이 돌려받고 이 사람을 내 아들 곁에서 깨끗하게 떼어놓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것이 정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까지는요. 아들 부부는 별거에 들어갔습니다. 수진이는 친정으로 들어갔고 아들은 혼자 집에 남았습니다. 저는 매일 아들에게 전화를 했고 수진이에게는 연락을 끊었습니다. 사과 문자가 2~3번 왔지만 읽지 않았습니다. 읽기 싫었습니다.
그 사람 목소리를 글자로라도 마주하는 게 끔찍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경찰에 신고하라고 했습니다. 저도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 어쩐지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를 형사 고발한다는 것, 그것이 옳은 일인 건 알면서도 막상 하려니 손이 멈췄습니다. 그 감정이 무엇인지는 저도 잘 몰랐습니다. 분노 속에 연민이 섞인 건지 아니면 단지 체면 때문인지 반환은 2달에 걸쳐 분할로 이루어졌습니다. 전액은 아니었지만 3,200만 원이 돌아왔습니다. 나머지는 수진이 친정에서 빌려서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받으면서도 전혀 시원하지 않았습니다. 돈이 돌아온다고 신뢰가 돌아오는 건 아니니까요. 오히려 돈을 받을수록 더 서늘해졌습니다. 이건 끝이 아니라는 느낌. 아직 제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다는 느낌. 그러던 어느 날 밤 아들이 전화를 해왔습니다. 목소리가 이상했습니다. 평소보다 낮고 조심스러운 목소리였습니다. 엄마, 나 수진이한테 직접 물어봤어. 왜 그랬냐고. 저는 심장이 조여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느냐고 묻자 아들이 한참 말을 잇지 못하다가 겨우 꺼냈습니다. 수진이 아버지가 작년부터 사채를 쓰셨다고, 수진이가 보증을 섰고 독촉이 너무 심해져서 어디서도 돈을 구할 수 없었던 거라고. 저는 그 말을 처음엔 믿지 않으려 했습니다. 피해자가 가해자를 두둔하게 만드는 전형적인 수법 아닌가. 불쌍한 척 이유를 대면 사람 마음이 흔들리게 되어 있는 법이니까요. 그런데 아들이 한 가지를 더 말했습니다. 수진이가 작년에 아들 본인에게도 돈을 빌려달라고 한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때 아들이 거절했노라고. 이유도 안 물어보고 그냥 거절했노라고. 저는 전화를 쥔 손이 조금 느슨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들이 거절했다는 것. 그러면 수진이는 달리 갈 곳이 없었다는 것. 그래도 옳지 않습니다. 옳지 않은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 빈칸이 자꾸 마음에 걸렸습니다. 저는 그날 밤 오래 생각했습니다.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수진이가 정말 처음부터 나쁜 마음을 먹었다면 왜 이체 금액을 그렇게 잘게 분산했을까요? 한꺼번에 빼갔다면 훨씬 빨랐을 텐데 마치 들키지 않으려 했다기보다 최대한 적게 가져가려 한 것처럼. 그리고 결정적으로 저는 그제야 기억했습니다. 수진이가 제 공인인증서를 쓴 날짜를요. 그날은 제가 수진이에게 먼저 통장 관리를 부탁했던 날과 불과 일주일 차이였습니다. 제가 먼저 믿음의 문을 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이상한 것이 있었습니다. 봉순 씨가 수진이를 혼자 봤다던 그날, 저는 외출을 했었습니다. 아들에게 부탁받은 일이 있어서였습니다. 아들이 부탁한 일. 저는 그 생각을 하다가 멈칫했습니다. 뭔가가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머릿속 깊은 곳에서. 저는 아들에게 직접 물었습니다. 너, 그날 수진이한테 내가 외출한다고 알렸니? 아들은 잠깐 말을 멈췄습니다. 너무 짧은 침묵이었는데 그 짧음이 오히려 오래 느껴졌습니다. 그냥 어머니 없을 거라고 했다고, 반찬 가져다 놓으라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천천히 되씹었습니다. 반찬은 없었습니다. 수진이가 그날 두고 간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수진이는 왜 갔을까요? 가서 뭘 했을까요? 아들이 보낸 것이 맞다면 정말로 반찬을 두고 오라고 부탁한 것뿐이었을까요? 저는 그날 밤 오래 앉아서 모든 걸 처음부터 다시 놓아봤습니다. 파편처럼 흩어져 있던 것들이 서서히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수진이의 2번째 계좌를 어떻게 알았을까요? 결혼 후 한 번도 언급된 적 없던 그 계좌를 며칠 만에 정확히 추적해서 짚어냈습니다.
저는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열심히 찾았겠지 하고요. 그런데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면요. 수진이가 그 계좌를 쓴다는 사실을 아들이 이미 알고 있었다면요. 그렇다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수진이는 아들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했을 때 이유를 말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아들은 이유도 안 물어봤다고 했습니다. 7년을 같이 산 부부가 아내가 처음으로 돈을 빌려달라는데 이유도 묻지 않았다는 게 지금 생각하면 이상합니다. 아니, 이상한 정도가 아닙니다. 그건 부부의 반응이 아닙니다. 마치 결과를 이미 알고 있는 사람처럼, 이유가 필요 없는 사람처럼. 저는 그 생각을 하는 순간 손끝이 차가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아들의 동선을 되짚었습니다. 아들이 수진이의 절박함을 알고 있었다면 누군가 그 절박함을 이용하도록 설계할 수 있었습니다. 수진이가 달리 갈 곳이 없도록 만들어두고 제 통장 정보가 수진이 손에 닿을 수 있도록 상황을 만들고 수진이가 손을 대자마자 모든 증거를 정확히 짚어서 저에게 가져왔다면 그 순서가 너무 매끄러웠습니다. 너무 빠르고 너무 정확했습니다. 피해를 발견한 가족치고는 지나치게 준비된 움직임이었습니다. 저는 결정적인 장면을 기억해냈습니다. 아들이 거래 내역서를 처음 가져왔을 때 그 서류를 너무 빠르게 꺼냈습니다. 마치 준비해 온 것처럼요. 그날 아들이 처음 은행 창구에 갔다고 했는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 그날 오전 해당 지점은 시스템 점검 중이었습니다. 창구에서 뽑은 서류가 아니었습니다. 인터넷으로 미리 발급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은 이미 그 전날부터 그 서류를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조용히 수진이 친정으로 직접 찾아갔습니다. 수진이는 저를 보고 당황했습니다. 저는 들어가도 되겠느냐고 물었고 수진이는 말없이 문을 열었습니다. 저는 수진이 앞에 앉아서 천천히 물었습니다. 수진이 아버지 사채 얘기를 아들에게 언제 했느냐고. 수진이가 멈췄습니다. 오래, 아주 오래 멈췄습니다. 그리고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제가 한 적 없어요, 어머니. 그 한마디가 모든 것을 확인해 줬습니다. 아들은 수진이의 절박함을 알고 있었습니다. 수진이한테 들은 것이 아니라 스스로 알아낸 것이었습니다. 그러고는 거절했습니다. 수진이가 다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도록. 그리고 수진이가 손을 댔을 때 모든 화살이 수진이에게로 향하도록 설계했습니다. 저를 분노하게 만들어서요. 제 눈을 가려서요. 아들이 원한 것은 처음부터 이혼이었습니다. 수진이 집안이 빚더미에 앉은 것, 아이가 없는 것, 그리고 아마도 아들이 마음에 두고 있는 다른 사람이 이미 있었던 것. 저는 이후 몇 달에 걸쳐 그것까지 확인했습니다. 아들 회사 후배였습니다. 이미 2년 전부터 이어진 관계였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수진이를 용서했다. 그리고 내 재산은 내가 쓴다. 유언장도 다시 썼다. 아들이 당황했습니다.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설명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저는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수진이에게 직접 찾아가 남은 돈을 돌려줬습니다. 명목은 생활 지원이었지만 사실은 제 사과였습니다. 아들이 설계한 무대에서 저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분노하는 피해자로. 저는 그것이 부끄러웠습니다. 아들과의 연락은 스스로 끊었습니다. 찾아왔을 때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유언장은 제가 오래 후원해온 복지관 2곳에 나눠 기증하는 형태로 바꿨습니다. 아들의 몫은 없습니다. 그것이 제 복수였습니다. 드라마 같은 복수가 아니라 조용하고 확실한 복수. 저는 제 재산을 제 손으로 제가 원하는 곳에 썼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 오피스텔에 삽니다. 수진이와는 가끔 전화를 합니다. 서먹하지만 이어져 있습니다. 살다 보면 가해자와 피해자가 생각처럼 명확하지 않다는 것, 저는 63이 되어서야 배웠습니다. 세상은 나쁜 사람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가장 믿었던 사람이 가장 정교한 설계를 하고 가장 억울한 사람이 가장 오래 침묵합니다. 그래서 더 씁쓸합니다. 그리고 그 씁쓸함이 어쩌면 가장 정직한 결말인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작은 공감이라도 클릭 한 번으로 제작자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